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 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비대면 강의가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측을 통해서 전달 받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평가 방법이나 그리고 또 과제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변경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학교 측을 통해서 얘기 들으신 바와 같이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변화가 된 만큼 저희가 또 과제 발표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래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명씩 그 실습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4월 말까지는 대면 강의가 어렵고 그런 관계로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그 자료는 어떤 형태로 발표 자료는 어떤 형태로 받을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듀클래스의 과제 제출 일자와 제출 방법 등 그리고 또 달라진 평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듀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듀클래스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쩌면은 이 비대면 강의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이 비대면 강의가 곧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월 달에 수업을 5월 초쯤에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을 봐서 만약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습 발표나 이런 거를 대면 강의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5월 달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현장 실습 발표는 아마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는 걸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서류 문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받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접하기 쉬운 형태로 해서 이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제가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요.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할 때 공지를 했고요. 또 제가 이 강의를 녹음할 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때쯤 그 사이에는 또 약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에듀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나갔던 현장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 이번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지로 접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겐 조금 더 위기를 기회로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회복지의 다양한 현장에 대해서 속속들이 또 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학과는 필수 과목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과목들 위주로 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진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대면 강의는 아니지만은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항상 최대한 제가 빨리 확인해서 다 답장을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우리가 알아볼 현장은요, 가족복지사업 현장 시설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복지사업을 할 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족복지사업 현장이 길이 많지 않고 또 이런 곳에서 실습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상당수 굉장히 다양하고 또 현재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복지사업 현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강의는 한 개, 두 개로 쪼개어서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쪼개서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각 사업시설 현장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복지사업 현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자, 오늘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이유는요. 예전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따로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공식적인 명칭이 건강가정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하나의 병합형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는 다문화라고 좀 하나를 따로 특별히 구분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냥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서 이해하는 그런 흐름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인 사람들은 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곳에 별도로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토착 내국인들하고 뭔가 분리한 듯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편견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냥 우리가 조손가족도 있고요. 위에 나오는 한부모 가족도 있고 또 뭐 독거 가족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중에서 다문화가 하나 끼어들어 있는 것처럼 해서 요즘에는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문화를 따로 콕 집어내는 것 자체가 편견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가정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가실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거를 좀 첨부해서 가져갔는데요. 자, 한부모 가족들이 갖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격을 얻은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자격과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금 지급 관련입니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 아동 양육비에서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들이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월 5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입니다.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대상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 촉진 수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입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연 54,100원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보조금입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월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고등학생 교육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기초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부모교육 및 캠프, 기가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입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꿈사다리 장학지도라고 하죠.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300명을 선발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 월 30만 원 이상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0명에게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 우유 급식 200ml 우유를 학교 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주택 관련입니다. 공공주택 1순위 자격을 제공합니다. 공공주택에는 영구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 임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비 및 기타 지원 관련입니다. 미혼모 부 초기 지원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출산비, 병원비, 분유, 기저귀, 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친자 검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취약위기가족 돌봄 지원,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가족 상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학습 도우미, 가사 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매월 최대 8만 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린 PC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주일간 50만 원 상당의 산후 인력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또 복지시설 입소 시 40만 원 상당의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불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시청각 장애인에 해당하면 자막과 화면 해설을 지원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한 대 지급합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LPG 가스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요. 퓨지콕 등 안전 비용을 설치하는 데 가구당 21만 7천 원 상당이 소요가 됩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사업으로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내 환경 진단 및 컨설팅이 지원되고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과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협의, 소송, 채권 수심, 사후 이행 등을 제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로도 한부모 가족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므로 정부 양곡 지원, 전기료 감면, 가스비 감면,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 가족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받게 된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개념과 설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의 가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이용시설 형태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는 아빠든 엄마든 부모의 한쪽만 계실 때를 한부모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편부, 편모가정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편견이라든가 뭔가 부정적인 개념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제는 편부, 편모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부모 가족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가족들을 위해서 설립된 시설을 말하는데 역시 여기에는 주거 개념이 포함된 생활시설과 아니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이 이용시설 형태의 기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한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이 되냐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결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매년 보호 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와 또한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서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벌고 있는지 이 사람이 소득 재산 수준을 다 확인해서 선정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되겠죠. 자, 실태를 조사해야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구나 평균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실태를 일제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 현재 지원받는 가정, 그리고 신청한 가정,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그리고 또한 보호 대상자, 보호 대상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건강 상태, 가구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조사와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조사하는 확인조사 두 가지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모 부자 보호시설 및 모 부자 자립시설은 3년 이내에서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은 3년 이내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미혼 모자 시설은 출산 전후를 통해서 1년 이내입니다. 이거는 출산 전과 후의 시간을 다 모두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 부자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다 1년 이내의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미혼모들이 이제 몇 명이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과정입니다.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개념이 2년 이내에 생활할 수 있고요. 일시보호시설은 이른바 쉼터와 같은 긴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라서 6개월 이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자 보호시설입니다. 자, 모자 보호시설은요. 말 그대로 엄마와 자녀입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인데요. 자, 첫 번째 기본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가 어려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동생활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장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숙식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이제 자립 욕구가 강한 모자 가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부자 가족 복지시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 복지시설은 엄마하고 자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부자 가족 복지시설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의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생활 지원, 공동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 이 세 형태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설이 바로 미혼 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한부모, 모자 부자 가족 이외에 또 이 미혼 모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가족이라고 하죠. 원래 가족들하고 좀 관계를 끊거나 이래서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이런 가정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또 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심과 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혼모자 가족에게 미혼모자 가족과 또 출산한 미혼모들에게 다음에 있는 편의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생활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데 아이를 낳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부모하고 떨어지거나 또 아이의 아빠나 엄마 또 한쪽하고 완전 관계가 끊겨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또 이 뱃속의 아이는 또 건강하게 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공동생활 지원입니다.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그러니까 출산은 했는데 애 없이 혼자 있는 미혼모나 또는 그 미혼모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 부자 가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은 아무래도 그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또 서로가 어떤 지지 집단이 되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일시 지원 복지 시설입니다. 이거는 배우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있긴 한데 이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역할이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
일단 분리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시설인데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경우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그 아동과 엄마를 모두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다시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폭력적인 가 있거나 아버지가 있다, 또는 어머니가 있다 이런 경우에 아이와 엄마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행돼야 될 일이죠. 나머지는 일단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긴급하지만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복지시설이 필요하고요. 또한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또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도라든가 시설 입소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또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만약 여러분들께서 설치한다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와 구비 서류입니다. 먼저 허가 신청서에 다음에 첨부된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한 이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변경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 법인 설치 기준에서 이미 다 배웠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공무원들이 또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는 주무부처가 가족과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복지부가 또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또 갖추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설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설비 기준이라는 것은요, 먼저 시설이 굉장히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했는지, 그리고 또한 공통시설로서 거실, 사무실,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에 갖춰져 있는지, 또한 거실은 난방 및 통풍시설, 일조량, 소화용 기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또한 의무실은 의약품, 위생재료, 의료기구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를 봄으로써 이 한부모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 보다 쾌적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직원 자격 기준입니다. 자, 시설장의 자격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다음,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을 볼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든지 사무국장이 거의 이제 실무적인 업무를 총 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제 사회복지사
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립자활원 같은 데에서 한 몇 주간 연수받으면 3급을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없어졌고요. 이제는 2급 이상입니다.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2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지원 부분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고 또한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구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설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군수, 구청 등은 매년 1회 관할 구역의 보호 대상자를 조사하고요. 또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또 이는 다시 여성가꾸적부 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또한 보호기관은 보호 대상자와 피보호 대상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 신청이 있으면 급여를 실시 가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중 하나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떠한 기준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우리가 앞부분의 영상에서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어떠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먼저 시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High with the coming, high with the going, moving through the seasons, rising to a new point. Can't stop, can't stop. Coming from nothing, shooting for something, waiting in the water, looking for the ocean. Can't stop, can't stop. Haters don't see her lead, thinking she's like you. Her lips are saying something like, oh, to live more like you. So she says she knows your heartache, so she says she knows your game. But all the time she's coming to conclusions I could never come. So what's left when all is said and done? When all the words have come and gone, when all the lights are on, when half closed eyes we stare down the sun. All you were so must have been when everything's for sale, everything's in pieces. Something to believe in, queen of the island.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알아보기 전에 다문화와 관련된 영상, 즉 우리가 또 다문화에서 가장 또 선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나라라고 하는 캐나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비대면 강의 때문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화로 보는 다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됐거나 또 이런 영화는 비상업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또 아주 저렴하거나 또는 혹은 무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다문화 관련 영화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반가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미디 장르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김인건 씨 연기 되게 잘하시는데 또 이렇게 반가반가 영화에 또 그 이주 노동자처럼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가 다문화 관련된 댓글을 보면은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뭐 이렇게 한국인의 취업 자리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또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빗대어서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이주 노동자인 것처럼 하고 취업해 갖고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한국인으로 기여한 또 그런 분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My Little Hero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라원 씨, 또 이성민 씨,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135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집에서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문화와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것도 좋은 또 시간 활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황구입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었던 영화인데요. 2014년도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민과 권서연이 이제 그 주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시간도 짧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영화 스토리를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필리핀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지민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 밝고 활달한 성격인데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꿈이에요. 자, 그런데 태권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매개체이죠.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도 이런 남자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는데 매번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충분한데 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판정승으로 이렇게 늘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정이 우리가 봤을 땐 좀 편파적인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공은 여기에 대해서 싫은 내색도 포기도 할 수 없고 하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여자친구를 위해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영화 속 대사를 제가 몇 개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필리핀 쪽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혼혈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흑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다문화 가정에 이제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피부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국적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극히 한국적인 삶을 살아온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그 아이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국적도 한국인인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어떤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굉장히 도전의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기 같은 거 하면 메달 따면 막 애국가 제창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야 애국가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르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 배제 의식이 굉장히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차별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더욱더 차갑고 더 강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 것 아는 어른들이 더한단께요. 그러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자, 보면은 아이들끼리는 편안하게 어울리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막상 어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관련 최근 영화로서 덕구. 아마 이거 이순재 씨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여러분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소개를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문화 관련된 영상을 하나 또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상 시청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나부터도 굉장한 오히려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차별적이고 이런 행동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뭐 하면서 놀아? 만들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 체육이요. 아, 요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편식한다며? 김치는 잘 안 먹어? 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 김치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잘 크지. 네, 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진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고?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 음식은 자주 먹어?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아니요, 매워도 맛있어요. 민중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저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고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건데. 전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신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럼 어떤 것이 다문화 가족인지 그 내용과 의미를 조금 더 먼저 알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다문화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국제결혼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인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다문화 가족은요, 우리 그 가족의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다른 국적을 가졌던 이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게 좁은 의미로 보면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가리키는데요. 요즘에는 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귀화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다문화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결혼 가정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 가정 외국인 이주자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으로 완전 귀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가족들도 다 다문화 가정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우리 다문화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사실은 우리가 최초의 국제 결혼은요, 김수로 왕이에요. 김수로 왕이 인도, 지금 현재로 말하는 이제 인도고 옛날 아유타국의 그 왕비하고 그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것이 우리가 문헌상에 적혀있는 최초의 국제 결혼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해방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죠. 이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하고 한국의 여성 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자, 이때는 미국 군인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국제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막 성장하던 상황이었고 이때 한국인들이 해외 진출이 증대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남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투자차 와가지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에만 해도 이제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하고 한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말입니다. 이때는 북방정책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진급은 중국도 자유롭게 가지만 이때 북방정책을 통해서 중국, 소련, 지금 없어진 나라지만 소련하고의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국내로 오게 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들 간의 국제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 남성하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5년도에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방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좀 이렇게 위장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대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1995년 이후에는 이제 사태가 바뀌어서 한국인 남성들하고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더 많아졌고 현재까지 지속되게 되었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해서 중국하고 문호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국제 결혼에 대한 것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법률적으로 또 이런 국제 결혼을 인정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때부터 한국인 여성들하고 한국인 남성들 주로 이때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한국의 농촌 총각들, 노총각들 문제다 해갖고 막 추적 60분, 뭐 시사 매거진 이런 데 막 이런 한국인 노총각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인 남성들하고 그때부터 외국인 여성들하고 국제 결혼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2002년도 이후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와 같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한국인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다문화 가족들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떤 도움을 우리가 어떤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개발해야 될지가 또 나오겠죠. 먼저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언어이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감정 교류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인데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가구 소득을 보면은 한국 전체 월평균 가구 소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합니다. 보통 다문화 가족 지원 세대에서 보면은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커서 자랄 만한 하면은 이제 남자들은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일찍 끝나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많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떤 사교육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 자녀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수준 차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다문화 가족의 일반적 특성 보시면요. 중국, 베트남, 뭐 일본, 필리핀 이렇게 많습니다. 일본이 많은 거는요. 또 우리가 통일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1년에 4,000 커플씩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거주 지역은 서울시와 수도권 뭐 이런 데 있고요. 그리고 성별은 여성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캄보디아 이런 데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문화 가족의 심리적 특성을 볼까요?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실 결혼 직후에 직면하게 되는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에 대한 충격과 갈등으로 굉장히 미래에 대한 꿈이 좌절되고 불안도 큰 상태이죠. 또한 이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 보면 아내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타국에 결혼을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결혼 그리고 또 낯선 곳으로 이주라는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으로써 기존에는 내가 본국에서 부모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일가 친척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회문화적 지지체계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옴으로써 그러한 지지체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가득하죠. 또한 내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의 어떤 정서적인 단절이라든가 때로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사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많이 팽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응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자녀 양육 방식에 막 시부모님들 개입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시댁 부모와의 갈등, 불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위적인 남편,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하겠고요. 또 이 여성들이 한국어가 서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부모님들이 필요 이상으로 또 간섭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남편이 차로 태워주거나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편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남편들 또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어떤 나라의 문화 분위기,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함으로써 또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제 혼자 너무 오래 살아왔으니까 외로움도 해결하고 가사 노동에 대해서 해방되고 나도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국제결혼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하러 온다고 그러고 돈 붙이라고 그러고 돈만 받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애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본국으로 이제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막상 살아보니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할 때 다문화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 남성들도 같이 와서 어떤 부부 소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같이 하자라고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남편들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은 이 남편들도 어떤 좀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못났으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 못하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겠어,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눈치, 이런 것들, 그런 편견들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끄러워하고, 또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피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혼 초기에 사실은 서로 적응하고 이러는 거가 다문화 가족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오자마자 아이부터 막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하고, 말하자면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 의사소통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오해나 이런 골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대부분 빈곤하고 사회적 하위 계급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생계부양된 가정의 연령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거의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가시면은, 농촌에 가시면은 거의 뭐 다문화 가족을 굉장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뭐 한 50 다 돼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애가 한참 초등학교 뭐 다닐 나이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아빠는 경제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군가 돈을 벌어야지 가정이 유지되니까, 이때부터는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이 또 식당 알바든 뭐든 해가면서 그렇게 또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어 습득이 늦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엄마로부터 옹알이도 배우고 이러면서 언어 발달을 배우는데, 엄마가 한국말이 서투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언어를 늦게 배울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언어의 발달이 늦다라는 것은 그만큼 발달이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학습 부진, 그러니까 따돌림, 거기에서 또 학교 폭력에 이르기까지 학교 생활에 다양한 부적응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또 자녀들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못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알림장 보고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다문화 가족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또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와 정보 제공, 홍보, 또 관련 단체의 서비스 연계 및 그 밖에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생긴 곳입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는데요. 또 이거 심의할 때는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학계라든가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최소 5명 이상이 이제 위탁 심사를 하고요. 시설이 적정한지, 사업 개수가 충실한지, 정말 이 적혀 있는 대로 사업을 충분히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는데 주로 학교법인이나 아니면은 지역사회에 좀 믿을 만한 사회복지 법인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언어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한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켜서 보다 건강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교육입니다. 또 나라별로 갔던 가족 문화나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명절이라든가 제사 문화라든가 다양한 가족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한국 생활에 좀 적응을 하셨거나 언어가 좀 되시거나 또한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 및 창업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력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즉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또 여기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런 취창업 교육은 굉장히 요즘 많이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조 모임입니다. 자조 모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이제 다문화 이주 여성 가족들끼리 이렇게 엮어줌으로써 서로 간의 정보도 공유해주고요. 또 여기 오면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족들은 다 본고가 없지만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끼리의 어떤 정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정말 이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상담 지원 및 연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가정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 영농기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방의 농촌도시 같은 경우 영농자활 실현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주 여성 가정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게 늦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문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이 가정에 우리가 특정한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다문화 이주 여성 가정의 아동이 이제 언어적으로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또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엄마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서비스는 출산 전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놓은 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만들어 놓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가족과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 먼저 시청하고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뭘 하냐고요? 전 지금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찾아갈까요? 다양한 가족을 만나보시죠.
처음부터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받은 부모 교육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괜찮아? 아이, 괜찮아. 실수하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 지낸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왼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더 이해를 해. 나한테 10초도 못 써?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어렵냐고. 거야. 그냥 잠깐만 받으면 되잖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부부상담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사랑해. 나도 사랑해. Jadi kalian semua harus rajin-rajin membaca buku agar nanti kelak menjadi anak yang pintar. 어린이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와, 제이슨 엄마는 외국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잘하시고 진짜 멋있으세요. 와, 짱이에요. 우리 엄마 최고.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두 가지 언어 하는 엄마라서 저희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대요. 요즘에 저는 공동 육아 나눔터 푸마스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도움받아서 이제는 혼자서도 거뜬하게 아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도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아직도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아직도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해보세요. 가족의 미소를 지켜주는 방법,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방법,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오늘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대상직 명확했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곳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또한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서 중앙, 그리고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건강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을 어떤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기능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로고 및 간판을 나란히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건강가정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나란히 공식 명칭에 적어주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족들이 소통하는 거, 또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또 부부간의 갈등 해결, 뭐 이런 것 등, 또 가족들끼리 시간을 어떻게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고요. 가족과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시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사업이긴 하지만 조선세 1, 2, 3세대에서 조부모와 또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상담, 문화활동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다양한 우리가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야별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이제 아래에 있는 시도나 또는 시군구 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을 지원해주거나 또 평가하거나 자문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통합정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거나 또한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홍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중앙이 먼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게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거점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하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간 다리 역할, 즉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울은 거의 도시잖아요. 도시에 맞는 프로그램 또는 또 경기도 말고 경기도라든가 아니면은 경기도는 도남복합도시가 많죠. 그럼 거기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또 거기 각 시나 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들을 시도별 거점센터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시나 도 단위로 해서 즉 행정 관리구역 단위로 해서 가족 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또 관할 시도 단위 사업, 자체 사업을 평가하고 또한 전국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를 또 지원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군구에 우리 동네에서 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이건데요. 독립형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는 거, 그리고 다기능센터는 아까 말했던 통합센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다기능센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최전방에서 즉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1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 단위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시군구 단위의 가족 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가족 구성을 통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독립형센터와 다기능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독립형센터보다는 이제 다기능센터가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통합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능한 한 지자체 직영보다는 법인 위탁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요.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공무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포절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겠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 및 보조금 집행 실정 등을 보고받아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시군구청에서는 그 산하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해마다 감사 이런 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족복지사업 시설 현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가족복지 사업 현장 중에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사업 현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